모스크바 시내 한 허름한 호텔 3층. 창밖으로 보이는 크레린 궁전의 붉은 별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국가보위성 외사국 중령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공작원이었죠. 이번 출장도 그런 임무의 연장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뒤에는 떨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로 가는 거예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16살 아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4살 딸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할아버지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 이번 달 초였어요. 평양에서 암호화된 긴급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제 동료였던 리 소자가 숙청됐다는 내용이었죠. 죄목은 자본주의 사상 유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전문이 왔습니다. 이번엔 박대좌였어요. 저와 함께 해외 공작을 수행하던 선배였죠. 간첩 혐의로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패턴이 보였거든요. 해외 공작원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숙청 칼날이 우리 부서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아니, 분명 나일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가족의 생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 중령으로서 평생 김정은에게 충성했습니다.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충성도 공로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줄의 명령으로 모든 게 지워질 수 있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설령 조국을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우리 남쪽으로 갑니다. 제가 입을 열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여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모스크바 호텔에서의 결단을 내리기 석 달 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평양에서 충성스러운 보위성 중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군복을 입고 보위성 외사국 청사로 출근했어요. 검은색 볼과 승용차가 제 전용 차량이었죠. 운전사는 항상 차렷 자세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중령 동무, 편안히 타십시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동강변의 고층 아파트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김일성 광장의 붉은 깃발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도시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철저한 통제 위에 세워진 무대 장치라는 것을요. 보위성 청사에 도착하면 먼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을 찍고 망막을 스캔했습니다. 동료 중령이라 해도 서로를 감시했거든요. 박중령, 어제 외국인 접촉 보고서는 제출했나? 복도에서 마주친 김대좌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예, 대좌 동무. 어제 저녁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확인하겠네. 요즘 외사국에 대한 감찰이 강화됐다는 거 알고 있겠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훑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의심의 그물이 던져진 건가? 제 책상 위에는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공작원들의 보고서였죠. 저는 그들의 활동을 총괄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최 소자가 갑자기 소환됐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만에 숙청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죄목은 외화 횡령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최 소자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동료들끼리도 속삭일 때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복도 곳곳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간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 과일까지 나왔어요. 평양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식사였죠.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리 중령의 얼굴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는 며칠 전부터 안색이 창백했어요. 리 동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저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외사국장이 주재하는 업무 보고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공작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소. 특히 자본주의 문물에 물든 자들이 있다고 하더군. 국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퇴근 후에는 평양 서성구역에 있는 간부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15층짜리 건물이었죠. 저희 가족은 9층에 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반겼어요. 여보, 오늘 배급소에서 좋은 고기를 받아왔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불안한 토대 위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평온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평양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야성처럼 빛나는 고층 건물들, 화려한 조명들.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감시와 통제, 숙청과 공포의 어둠이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몇 달 후 제가 모스크바에서 생사의 결단을 내리게 될 줄은요. 2023년 2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됐습니다. 표면상으론 무역 협상이었지만 실제 임무는 달랐어요. 러시아 내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고 북송 공작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평양과의 암호 통신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방 청소를 나온 직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Excuse me, sir. 러시아 여직원이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어요. 검은색 플라스틱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전편.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거든요. 사리, 디스 이즈 마인.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위성 중령으로서 당연히 압수하고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보는 걸까? 노 프라블럼. 저는 USB를 돌려줬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한글 글씨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보위성에서 일하면서 남조선 자료는 수도 없이 봤어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전자제품 상점으로 향했어요. 겉으론 현지 물가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USB 하나 주시오. 가게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여러 종류를 보여줬어요. 저는 가장 평범한 것을 골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 카페를 찾았어요. 평양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컴퓨터가 필요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사랑의 불시착.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다운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범죄 행위다. 발각되면 나도 끝장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인 의문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노트북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췄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장면이 나왔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빌딩들, 밝게 빛나는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이건 제가 알던 남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보위성 교육에서는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 헐벗고 굶주린 곳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평양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어요. 드라마는 계속됐습니다. 주인공이 북한에 불시착하는 내용이었어요. 북한 장교가 그녀를 숨겨주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황당했어요. 북한 군인이 남조선 여자를 도와준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북한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과 농담을 나눴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드라마 속 남조선 장면으로 넘어가면 세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됐어요.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나? 남조선은 정말 저렇게 발전한 곳인가?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조선 뉴스, 다큐멘터리, 일반인들이 올린 영상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난하지 않았고 미군에게 억압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도청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네, 당신도요. 언제 돌아오세요? 곧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의문들을 모두 묻어야 한다는 것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지울 수 없었어요. 본 것들, 알게 된 진실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체제를 계속 섬겨야 하는가?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평양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각성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것을요. 평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외사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일들이 발각된 건 아닐까? 침착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장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차렷 자세로 섰어요. 박중령, 블라디보스토크 임무는 잘 수행했나? 예, 국장 동무. 보고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장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외사국 간부들에 대한 내부 검열이 강화됐네. 해외에서 오염된 자들을 색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최근 석 달 안에 숙청된 동무들이 몇 명인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12명이네. 모두 해외 공작 경험이 있는 간부들이었어. 국장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다음 달 자네는 모스크바로 재파견될 예정이네. 가족 동반 임무야.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 동반? 이건 기회였어요. 가족 동반입니까? 그렇네. 장기 주재 임무라서 가족도 함께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야. 문제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국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다음 달에 모스크바로 가게 됐어. 가족 모두 함께요.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곳에서 우리 남쪽으로 갈 겁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입을 막으려 했지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하시오.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어. 저는 아내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가렸죠. 여보, 우리 선택지가 없어. 이 체제는 언젠가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우리 부서에서만 12명이 숙청됐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요? 친척들은요?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위험합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었습니다. 해외 공작 활동 중에 모아둔 외화가 있었어요. 러시아 은행 계좌에 예치해둔 돈이었죠. 표면상으론 공작 자금이었지만 일부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그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빼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빼냈습니다. 총액은 3만 달러 정도였어요. 탈북 브로커에게 줄 돈과 제3국을 거쳐 한국까지 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건 연락망이었어요. 저는 과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던 조선족 무역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 오랜만이요. 전화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사람을 남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그가 말했어요. 위험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알고 있어. 하지만 절박합니다. 가족이 몇 명입니까? 넷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1인당 15,000달러입니다. 총 6만 달러예요. 선불로 절반, 한국 도착 후 나머지 절반. 돈은 준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나?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연락 주십시오. 안전한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어느 주말 저녁, 가족 모두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16살 아들과 14살 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곧 모스크바로 가게 됐다. 그런데 저는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곳에서 우리는 남쪽으로 갈 거야. 대한민국으로.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그럼 할머니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평양순환공항에 서 있었어요. 모스크바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배웅을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조선족 무역상리 사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붉은 광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즉시 껐습니다. 대사관에서 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7시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산책 나갑니다. 1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모스크바의 저녁거리는 차가웠어요. 5월 초인데도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미행하는 사람이 있나 살폈죠. 지하철을 3번 갈아탔어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리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요, 리 사장.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중령님,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리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가짜 여권 4개가 있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제3국으로 갈 겁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여권 사진 속에는 제 가족의 얼굴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왕웨이, 리메이, 왕타오, 왕샤오. 네, 이제부터 당신들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다음 단계는 모레 새벽 5시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타십시오. 거기서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불 3만 달러는 제 계좌로 이미 입금했소. 확인했습니다.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중령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눈치챈 건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모레 새벽에 떠납니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계획을 설명했어요. 민준이와 지혜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시오. 여행 가방 하나씩만 가져갈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적발되면, 만약 북한 대사관에서 저지하면,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을 깨웠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조용히 움직이시오. 우리는 짐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호텔 뒷문으로 나왔어요. 리 사장이 보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운전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새벽 모스크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탑승 수속까지 30분 남았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인입니다. 한국어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직원에게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방콕행 4명입니다.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딩 패스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출국 심사대였어요.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꼼꼼히 확인했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명씩 심사를 받을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국경 수비대 직원에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태국에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직원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달라. 가족이십니까? 네,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직원이 우리 가족을 훑어봤어요. 민준이가 긴장해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통과.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재빨리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복도에서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여보, 정말로 성공한 건가요? 아직 아니요. 방콕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로 북한과 작별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로 러시아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어요. 열대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한 남자가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왕웨이 일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보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한국말을 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휴대폰 있으면 모두 꺼내십시오. 배터리도 빼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추적될 수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벌써 눈치챈 겁니다. 어떻게 알았소? 우리 사장님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당신이 모스크바 호텔을 떠난 지 2시간 만에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왔대요. 차는 방콕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안전가옥입니다. 거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요.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3층 305호입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 305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소파, 작은 식탁이 전부였어요. 여기서 사흘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음 여정을 준비할게요. 여자가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방콕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구나. 다음 날 아침, 브로커 여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신문을 펼쳤어요. 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국제 수배를 넣었습니다. 당신을 국가 반역자로 지목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신문 기사 옆에는 현상금 액수도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이 정도면 누구라도 신고할 겁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오늘 밤 당장 움직여야 해요.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요? 캄보디아 국경으로 갑니다. 거기서 라오스를 거쳐 베트남으로. 그 다음 한국 대사관에 진입할 겁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민준이와 지혜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소. 언제 출발하죠? 밤 11시. 준비하세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검은색 밴에 올랐어요. 이번엔 운전사가 달랐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방콕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3시간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세요. 잠자는 척 하십시오. 차가 천천히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태국 경찰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끄라비로 휴가 갑니다. 운전사가 태국어로 대답했어요. 경찰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통과. 경찰이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쯤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가 허름한 여관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 여관 2층에서 아침까지 쉬십시오. 우리는 짐을 들고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휙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우리를 따라온 건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아래 골목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방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리 사장이 보냈습니다. 문 여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빨리 문 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손짓했어요. 창문 쪽으로 가라고. 여보, 뒤로 가시오. 아이들 데리고. 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끝났나? 여기서 잡히는 건가? 그 순간 뒤쪽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른 쪽에서도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뒤쪽 창문에서는 누군가 침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데리고 욕실로. 저는 아내를 밀어냈어요. 민준이가 동생 지혜를 안고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2명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였어요. 움직이지 마. 조용히 따라와. 그 순간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침입자들이 순간 멈칫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한 명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으악!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보이성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눕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박중령님, 저희입니다. 리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그와 함께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이들은 누구요? 북한 대사관에서 고용한 현지 조직원들입니다. 당신 현상금을 노린 거죠. 리 사장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경찰이 올 겁니다. 가족들. 저는 욕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요. 괜찮소? 문이 열렸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요. 지금 가야 해요. 우리는 짐도 챙기지 못하고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뒷문으로. 리 사장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 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세요. 빨리. 차에 올라타자마자 벤이 출발했어요. 뒤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속도 올려. 차가 좁은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했습니다. 민준이가 차에서 토할 것 같다고 신음했어요. 10분쯤 달렸을까? 경찰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리 사장, 이제 어떻게 하는 거요?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육로는 너무 위험해요. 베트남 대신 직접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방콕? 거기도 위험하지 않소?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진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차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새벽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지평선을 물들였습니다. 2시간 후면 방콕입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눈에 띄지 마세요. 방콕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출근 시간이라 거리가 혼잡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시내 중심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북한 측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측면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리 사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대사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울 겁니다. 거기서 뛰어야 해요. 100m를. 네.
그리고 대사관 문에 도착하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세요. 대사관 땅은 한국 영토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태국 경찰도 못 건드려요. 차가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어요. 현대식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구나. 준비하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뛰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민준이를 끌었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100m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저들이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빠 힘들어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대사관 주차장 입구가 보였어요. 50m, 30m, 20m. 경비원이 우리를 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탈북자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외쳤어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사관 영토 안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그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 가족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지금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내도 민준이도 지혜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저는 가족을 껴안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몇 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집.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방콕 한국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그동안 신원 확인과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박중령님,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보위성 외사국의 내부 정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해외 공작망, 자금 세탁 경로, 북한 대사관의 불법 활동들. 이 정보면 충분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3년 6월 15일, 우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5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끝없이 넓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았구나.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반짝이는 바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착륙하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래요. 당신과 아이들 덕분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승객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별도의 통로를 통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어요.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밝은 표정의 사람들.
모든 게 북한과 달랐어요. 민준아, 저기 봐. 저게 다 편의점이래. 지혜가 오빠에게 말했어요. 도로변에 밝게 빛나는 편의점들이 보였습니다. 와, 진짜 많다. 민준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우님 가족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날 밤, 우리 가족에게 배정된 숙소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가 4개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물이. 따뜻한 물이 그냥 나와요.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어 수업, 컴퓨터 교육, 금융 교육, 취업 준비. 탈북민들은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강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민준이는 학교 편입 준비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지혜도 중학교 편입을 준비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언니들이 다 친절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어요. 여보, 저도 일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드디어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료증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이 땅의 국민이 된 거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부 지원으로 받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지혜가 방방 뛰었어요. 비록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저는 국정원과 협력해 북한 관련 자문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습니다. 박 선생님의 정보 덕분에 북한 해외 공장망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편입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지혜는 중학교에서 모범생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돗자리를 폈어요. 치킨과 음료수를 펼쳐놓고 피크닉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죠? 지혜가 물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평생 여기서 살 거야. 한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강아지와 노는 아이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아남았어. 네,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지혜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뵐 수 있겠죠?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 잘 살아야 해요.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돗자리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이성 중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가족이 행복하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북한에서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길은 있습니다. 위험하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이게 자유의 바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